장래대. 각종 장르대. 각종 장래대. 나 못하겠어. 그 다른 사람이 해본다고 하잖아. 어때요 오늘은? 저 완선 씨가 뭘 해볼까요? 대사 몰라요? 여기는 각종 장래대 규칙 없이 이야기 나누는 북카페 크로스 카운터. 그 뒤에 건 나도 못 외워요. 여기는 좀 내 목소리보다는 완선 씨 목소리가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디시디시님이 하시는 걸로. 이거 적혀 있죠. 나 이거 네, 적혀있어. 나도 못 외워요 그건. 띄워줘요? 네, 띄워줘야 돼. 그거 넘어가죠 번외편인데. 아 번외편이야? 아 그러네. 그럼 번외편 속에. 네. 그렇지. 완선 좀 더 가까이 앉고. 이렇게 놓죠. 네. 자 시작하시죠. 잠깐 있어봐요. 박수 한번. 두 명이서 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관없어요. 짝 소리만 있으면 돼. 네, 여기는 각종 장르에 대해 규칙 없이 이야기하는 북카페 크로스 카운터입니다. 네, 오늘은 번외편이에요. 네, 오늘은 작가 지방생 여러분들을 위한 회가 되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번 5회 주제는 책 속의 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책 속의 책을 신나게 얘기하다가 작법서는 아예 따로 빼서 따로 다루기로 했어요. 그래서 작법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번외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작법서가 너무 많다입니다. 지상 씨가 갖고 있는 작법서가 정말 많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작법서가 작법서 콜렉터. 솔직히 그런 면이 있는데. 아니, 소설책도 모으고 만화책도 모으고 만화책 작법에 관한 것도 그렇죠. 온갖 식으로 다 모으시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은 일단 소설과 시나리오 작법서만으로 한정지었는데 네. 제가 일어나 영어나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어낸 여러 가지 자료들이 대략 한 100권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구하기 쉽고 범용성 있는 걸로만 골랐습니다. 사실은 이게 레벨이 A급이냐라고 한다면 좀 그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B 플러스에서 A 마이너스 정도 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번역이 안 됐어야지. 좋은 것들은 그렇죠. 그니까 가져오신 거 보니까 네. 저도 거의 막 이름 들어본 게 되게 많은데. 그렇죠. 유명한 것들이에요. 네, 확실히 근데 작법서는 뭐라고 했나 소설처럼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그러니까 간단하게 전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작법서를 직접 읽어본 사람이 평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환상문화웹진 거울에서 또 작법에 관련된 이런 또 칼럼을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걸 써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제가 왜 작법서를 모으게 됐냐의 경위를 아마 들으시면 공감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일단 저는 소설을 22살 때부터 읽기 시작했고 문창과도 아니고요. 국문과도 아니고 애초에 소설을 만든다는 거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소설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랄까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니까 누구든지 시작하는 거죠. 매뉴얼. 이 매뉴얼이 없나 하는 찾아보는 와중에 한 권, 두 권 모으기 시작했던 건데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목록 중에 이거 크게 4개 카테고리로 나왔는데 하나는 이제 전체적인 걸 다루고 있는 전체 다루고 있는 편, 그리고 캐릭터를 다루고 있는 편, 그리고 플롯을 다루고 있는 것, 그리고 문장을 다루고 있는 것 이렇게 4가지로 나눴는데 이 중에서 제가 이 책 중 전체 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유혹하는 글쓰기 스티븐 킹의 이거 작법서. 유명하죠. 잠깐만 그럼 네. 1번 이거에서 이 책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제가 네. 작법서를 보기 시작한 게. 왜냐하면 글을 제가 추천하는 게 전체적인 책들을 전체적으로 추천하는 게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요. 해보지 않고는 이해가 안 가는 면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작법이나 혹은 뭐 연습 문제나 뭐 어떤 주제라든가 이런 거를 다 단편화 시켰었던 시기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달에 단편 10편씩 써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공익이었으니까. 실전 문제풀이 뭐 그렇죠. 공익하던 시절이어서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제가 모으던 것 중에 이것들이 괜찮지 않을까 해서 4가지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제 전체적인 것들 먼저 그렇죠. 다뤄볼까요? 그거 뭐라 그럴까요? 그 뭐라 그러죠? 개론? 개론. 개론서. 네. 개론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크게 개론서 3권 있습니다. 유혹하는 글쓰기 스티븐 킹의 그리고 당신도 해리포터를 쓸 수 있다. 올슨이라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스콧 카드. 네. 엔더의 게임을 쓴 바로 그렇죠. 스콧 카드고요. 최근 욕 많이 먹고 계시는. 네. 그리고 딘 쿤스의 베스트셀러 소설 이렇게 써라. 이렇게 3권입니다. 제가 왜 이 3권을 가져왔냐면 사실은 이 3권보다 더 좋은 것들도 있긴 있는데 제가 지금 서울에 자취하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들 3개인데 가장 먼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혹하는 글쓰기. 네. 이거는 정말 추천 많이 해주고 많이 받는 책이죠. 사람들이 정말 뭘 몰라요. 이게 뭐
무슨 작법서냐 개인 이력서지 이런 소리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 부분 잘 읽어봐야 돼요. 엄청나요 진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약간 영어권에 해당하는 얘기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창작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요. 특히나 제가 최근에 마감에 시달려 보면서 느꼈는데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 겪는 심리적 상태나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미쳐가느냐. 네, 다 나와 있어요 정말로. 네. 여기서 특히나 제가 추천하는 거는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보세요. 줄쳐놓은 거 보이시죠? 네, 여러분은 안 보이시지만 네, 여기 같이 계신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요, 보여드리는 보여요. 네, 여기 보면은 저희가 대신 봐드릴게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이렇게. 눈으로 제가 주황색으로 막 줄쳐놨어요. 이렇게. 네. 네. 네, 뭐 예를 들면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이다. 뭐 나도 이것보다는 잘 쓰겠다. 아니 지금보다 이것보다는 훨씬 낫지. 이런 생각으로 글쓰기 된다라는 거. 저도 그랬었는데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체와 창작 과정에서 흔히 많이 여러분들이 겪는 플롯을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어요라는 질문에 이 책이 답하고 있는 건 플롯 짜지 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부터 모 게시판에서 항상 하던 얘기인데 우리나라 말은 혹은 우리나라에서 글 쓰는 많은 분들도 스토리나 플롯이라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개념이 뭔지 정확하게 정의가 안 내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건 실제로 학계에서나 어디서나 다 각자의 말이 있어요. 파블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플롯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스토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네. 있고 막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일단 제가 정의를 드리자면 스토리는 시간 순으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식으로 전개돼 나가는 과정을 얘기해요. 과거에서 미래로 이야기가 전개돼 나가는 과정이에요. 연재소설 쓰는 방식이죠. 근데 플롯이라는 말은 이 일이 어떻게 될 건지를 어떻게 진행될 건지 미리 정해져 있어요. 역산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추리소설은 기본적으로 플롯 방식이겠죠. 그리고 모험소설은 기본적으로 이 스토리 방식이겠죠. 네, 그러니까 파이브스타 스토리즈는 전형적인 플롯 방식이죠. 네. 그렇구나. 아웃라인을 미리 따라야겠다. 잡은 거. 그리고 단순히 잡은 게 아니라 약간 다른 건 그거는 시간 순으로 잡았으니까요. 단지 시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놓으면 스토리예요. 왜냐면 히스토리란 말 자체가 스토리가 히스토리란 말에서 나온 거니까.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추리처럼 이미 결론이 나와 있고 네. 이 과거를 되짚어 나가는 과정을 플롯으로 보면 되나요? 그거의 이야기 전개 과정이 아니라 스토리 짤 때. 스토리 짤 네. 때. 결말부터 미리 생각하고 역산을 했으면 그건 플롯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논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얘기하니까. 근데 시작을 정해두고 시작을 정해놓고 써 나가는 건 그렇죠. 스토리다. 그렇죠. 그래서 플롯을 짜지 말라는 네, 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짜놓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쓰다 보면서 이제 나아가라라는 말이군요. 그런데 가장 이 책에 설명이 안 돼 있고 제가 그간 여러 가지로 찾아보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플롯도 스토리라고 그러고 네. 스토리 얘기할 때 플롯이라고 이 책에서도 플롯 라인이란 말이 나와요 실제로. 플롯이란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플롯은 아예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논리적인 전개 방향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흔히 뭐 얘기하는 왕이 죽었고 그래서 슬퍼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이 어떤 A라는 사건 이후에 B라는 사건이 넘어갈 때 서로 연관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따지면 플롯이라 생각하세요. 그리고 스토리란 이 책에서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말하는 스토리는 인물 중심이에요. 인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스토리를 상상을 할 때 스토리 안에 인물이 행동하거나 어떤 인물이 먼저 떠올랐으면 그건 스토리 방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먼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 아이디어에 맞춰서 이런 인물일 것이다라고 역산했으면 그건 플롯 방식이에요. 그럼 사건 중심이냐 인물 중심이냐 그렇죠. 이걸로 구분하면 네. 되겠네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영화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꽝 문제가 뭐가 터지고 뭐야라고 하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가 전개돼 나가고 있으면 느낌상 이건 플롯 방식인 거예요. 이 관객들이 받아들인 느낌은. 그런데 시작할 때 따라라라라라 이런 노래 나오면서 짹짹짹짹 하면서 캐릭터가 나오면? 캐릭터 등장하고 소개하고 이러면 스토리 방식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구분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해시킨다면 굳이 머릿속에 말한다면 작가가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그 아이디어가 그런 꽉 하는 장면부터 떠올랐으면 플롯 방식인 거고 생각하시고 안 그러면 캐릭터 방식으로. 그냥 블록버스터처럼 그러니까 그래비티처럼 이렇게 쾅 하고 터지는 걸로 시작하면은 그렇죠. 그건 상상할 때 앞으로 짤 때 네. 플롯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우디 앨런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농담부터 던지고 그러면 시작하면 캐릭터 중심이에요. 그건 우디 앨런이라는 인물이 그쵸. 보이는 모든 반응이나 생각을 네. 다루고 있는 네. 거니까 그걸 먼저 염두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유혹하는 글쓰기는 그래서 이 전체 책에서 가장
작가가 실제로 겪는 상황에 대한 얘기나 궁금해하는 얘기 같은 걸 다루고 있으니까 음. 이 책은 엄밀히 얘기하면 글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 읽었을 때는 혹은 그거를 계속 반복하지 않은 사람이 읽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스티븐 킹의 모든 책 중에서 유혹하는 글쓰기를 처음 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혹하는 글쓰기를 보고 이 사람은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스티븐 킹의 소설을 보게 됐는데 그건 제가 호러를 피해왔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건 무섭지 않을 테니까. 전혀 네. 무서운데. 이거 나 무서웠어요. 나는 코카인 뭐 바보 치수. 나 샤이닝의 그 장면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예시가 나와 있어요. 있어요. 왜 그런 걸 그래서 쓰게 알게 됐는가. 됐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저한테 남아있던 이 책의 이미지는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은 되게 강렬한 이미지를 잘 잡는 사람이구나 네, 맞아요. 그런 그거예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뭐 스티븐 킹이 나도 이제 출판사에서 거절 편지 올 때 힘들었는데 그건 이렇게 극복했다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남아 있었는데 지금 정확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장면이 떠올랐을 때 거기에 인물이 있으면 스토리 방식이에요. 스티븐 킹 같은 경우에는 작가에 대한 작품들도 되게 많잖아요. 뭐 미저리라든가 그렇죠. 샤이닝도 일단은 그런 느낌이고 저는 다 영화로만 접해가지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작가가 어쨌든 샤이닝을 되게 싫어하니까 무섭죠. 싫어하는 이유가 저도 샤이닝 얼마 전에 다시 네, 봤는데 작가가 샤이닝을 싫어하는 영화판 작가예요. 리들리 스콧은 리들리 스콧 많이지. 아니구나. 스탠리 큐브릭이에요. 리들리 스콧은 딴 사람이죠. 네. 저 에일리언도 같이 봐가지고. 거봐요. 저만 틀리는 거 아니라고. 네, 어쨌든 네, 알았습니다. 네. 아유, 여튼 이 책은 우리 담당을 완전 떠났다. 네.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너가. 네. 네. 어떤 제가 유혹하는 기술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이 책이 가이드라인이에요. 앞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일단 답으로 넘어가서요. 그 다음은 당신도 해리포터를 쓸 수 있다. 네, 이 책 네. 제목 갖고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진짜 제목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돼. 이 책의 원제는 How to Write Science Fiction and Fantasy. 네, 이런 되게 멀쩡하고 무난한 제목인데 그럼 안 팔렸겠죠. 네, 사실 그러니까 굳이 해리포터여야 했나라는 생각은 좀 들지만 이거는 두 가지 팬을 화나게 해요. 해리포터 팬도 화나게 만들고. SF 팬도 하는 네, 거죠. 왜냐면 해리포터에 대한 그 작가가 어떻게 썼느냐에 대한 내용은 이 책보다는 유혹하는 글쓰기 더 많이 나와요. 유혹하는 글쓰기에 해리포터는 이러이러한 점이 강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러니까. 팬이고 막 이렇게. 당신도 해리포터를 쓸 수 있다 했는데 해리포터가 안 나와. 근데 뭐랄까요, 그 작법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전반적인 테크닉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다뤄져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유용한.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글을 썼을 때 어떤 그 전개 과정을 거쳤느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의 내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이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세계 창조와 이야기 구축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2장과 3장인데 네. 여기 보시면 아이디어가 나오는 곳, 세계 창조에서요. 세계 기칙을 만들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능배에서 말하는 그런 세계관하고는 달라요. 네. 이능력? 네. 예, 이능력 배틀물, 네. 라이트 노벨 같은 거나 뭐, 조조나. 조조기면 뭐나 헌터 같은 그거의 거잖아요. 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건 SF 세계가 배경이 되는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세대간 우주선이냐 그러니까 네, 우주선 가지고 우주 여행을 하고 그 안에서 그렇죠. 이야기를 만든다면 네, 그렇죠. 이러이러한 종류의 우주선 이야기가 가능하다. 뭐 그런 그런 게 식으로 나와 있었죠. 어떻게 해야 개연성 있는 룰을 만드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책이 왜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냐면 주로 이런 장르 소설에서는 그 이야기 구축을 할 때 이 부분을 얘기 잘 안 해요.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인가? 초점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만약에 잡히지 않으면 사실은 플롯을 짤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인물이 여러 명 생기고 각자 대화 소설처럼 전개되는 게 전형적인 스토리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야기 구축 부분이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저는 이 책을 사서 보시기를 추천하는데 특히나 어떤 분들이 읽으셔야 되냐면 그 환상 소설을 쓰는 분들. 이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SF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 있어요. 기법적인 그리고 지식에 대한 그런 예를 들면 이제 우주선의 그렇죠. 분류가 되게 대표적일 텐데, 그러니까 같은 우주여행 이야기를 쓴다고 해도 어떤 우주선에 어떤 식으로 여행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뭐 그런 것들이 정리돼 있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그 SF를 어떻게 해야 좀 SF스럽게 세련되게 쓰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꽤나 나와 있고 네 판타지도 많이 나와 있고 네. 세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그렇죠. 대해서 그 나와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이다 네. 보니까요. 그래서 저기 여기저기서 이제 글쓰기 강의를 그러니까 장르 소설 뭐 읽기나 글쓰기 강의를 하시는 김상현 씨가 예, 제 네. 제자입니다. 네. 학교 제자입니다. 네 이거 저기 교재로 쓴 적이 네. 있었죠? 있었지만 학교에서는 안 하셨어요. 그거는 게임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게임이었지만 읽어보려고 하셨던 책이에요. 음. 게임에서 그 세계관 구축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금 이를 갈면서 얘기하고 있는
딩쿤츠의 베스트셀러 소설 이렇게 써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저희 회의하면서 이렇게 지상 씨가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제가 딩쿤츠의 팬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고려원 미디어 제가 지금 한 권 가지고 있는데 이 고려원 미디어라고 하는 데서 옛날에 딩쿤츠의 책을 연달아 번역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딩쿤츠라는 사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난한 사람의 스티븐 킹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 예. 스티븐 킹보다 좀 수준이 낮다라는 식으로 좀 평가가 되는 면이 있는데 일단은 이 책이 그 완역이 아니에요. 완역이 아니고 제목 한번 읽어주시죠. 베스트셀러 소설 이렇게 써라. 이거 근데 절판하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절판됐다고 듣긴 했는데 어쩐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네. 뭐 도서관에서도 혹시나 보실 수 있으면 꼭 한번 보시기는 일독을 하시기는 권하긴 합니다. 네. 이 사람이 원래 27세 때 지금 제 나이 때 29세가 곧 되는 제 나이 때 장르소설 카테고리 소설이라고 이 사람이 불렀던 장르소설 이렇게 써라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것도 이제 원서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테마 저 갖다 버려. 플롯을 이렇게 짜고 이렇게 하면은 SF 소설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 사람 본인이 그런 거에서 한 발짝 넘어가서 더 많이 팔리는 메인스트림 대중소설을 쓰는 법에 대한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일단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딩쿤츠가 2012년 12월 23일 날 인터뷰를 한 거에서 뭐라고 발언했냐면 나는 이미 40년 전에 플롯을 미리 짜고 아웃라인을 만들어서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다 정해놓고 글을 쓰는 방식을 이미 오래전에 버린 지 꽤 됐다. 나는 지금은 등장인물을 상상해서 그 인물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록해 나가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라고. 정해두고 쓰지 않고 이제 스토리 방식으로 쓰고 있다. 네, 이거부터 플롯 방식으로 쓰고 있지 얘기를 않다고 했는데 이 책에서는 이 책에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플롯이 없는 소설처럼 이 세상에서 우스운 것은 없다. 뭐니 해도 플롯은 소설에서 으뜸가는 필수 조건이다. 가끔 플롯이 모두 등장인물의 행동에 맡겨져 있다고 믿는 평론가나 작가를 만나게 된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말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까고 있어요. 플롯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캐릭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네. 플롯이 1이고 캐릭터가 2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나중에 아마 쓰다 보니까 알게 된 걸 거예요. 본인이 만든 아웃라인대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아요. 본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네, 나중에 출판사에서 아니 아웃라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더 재밌습니다. 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해서 아예 아웃라인 안 만들고 등장인물만 만들게 됐다. 대표적으로 오드 토마스 시리즈가 있어요. 살인 예언자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시리즈가 쭉 나오고 있는데 네. 오드 토마스라는 인물이 귀신을 봐요. 그래서 이 인물이 귀신을 보면서 얽히는 사건을 쓰다 보니까 시리즈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왜냐면 그럴 수가 없어요. 캐릭터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재밌는 사실이에요. 캐릭터 중심으로 쓰지 않으면 2편을 쓸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이거는 우로부치 겐이라는 사람이 그 코이케 카즈오라고 하는 만화 스토리 원작자랑 대담하면서도 한 얘기예요. 코이케 카즈오라는 사람은 캐릭터 중심으로 작곡을 하는 사람이고 그 이론을 세운 사람이고 우로부치 겐은 소설을 먼저 썼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 제작을 했기 때문에 플롯을 먼저 짜는 사람인데 플롯 방식대로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였나요?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플롯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2탄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다행히 그 구실을 그랬죠. 캐릭터가 살아날 구실을 찾았기 때문에 2탄을 우연히 만들 수 있게 된 거다. 그래서 극장판이 개봉하고 지금 온갖 스포일러가 인터넷에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다 찾아봤는데 이거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그런 식으로 글을 쓰게 됐느냐? 그리고 신주쿠 상어 시리즈를 쓴 오사 아리마사라는 사람도 초창기 때는 잘 안 팔렸어요. 영구 A급 작가라고 그랬어요. 일본말로 A급이 AQ. 영구와 똑같아서 영구 초판 작가. 그래서 A급 초판 작가라고 스스로 불렀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사 아리마사가 평생의 작곡서로 삼았던 그 초창기 때 작곡서로 삼았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써라. 일본에서는 캐릭터 중심으로 하는 게 훨씬 잘 먹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양반이 이걸 버리고 캐릭터 중심으로 간 순간 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그건 딩쿠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베스트셀러 쓰려면 네. 이렇게 써라 해서 나온 걸 어기니까 네, 어기니까. 엄밀히 말하면 어긴 건 아니에요. 베스트셀러 소설 써라 이전에 썼던 글에서 그 작법서에서 이전 버전 작법서에서 플롯 중심이었어요. 인물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인물에 대한 아주 자세한 신상 명세서를 만들어라. 얘가 무슨 특기가 있고 이런 걸 다 만들어둬라 미리. 그거 라이트 노벨에서 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사실 라이트 노벨 작법서는 이걸 원조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 방식은 시나리오 만드는 방식하고도 같은 뿌리를 두고 있고 라이트 노벨 작가들이
참고로 삼았던 것들이 이 책이에요. 사실은 초창기 라이트 노벨 작가들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TV 드라마랑도 되게 이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로맨스 소설들과도 이어지는 것 그렇죠. 같은데 로맨스야말로 캐릭터가 중심이어야 그렇죠. 하는 캐릭터 파고 내용이잖아요. 캐릭터의 또 다른 면을 소개하는 게 결국에 플롯이 전부가 된 듯이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저는 해야 된다. 스토리를 얘기한 거였는데요. 아 스토리, 저 그 플롯이라는 의미도 스토리라는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네. 네, 구분해서 씁시다. 아, 네. 네. 여기서 제가 재밌게 생각한 게 여러분 특히나 프로를 원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추천한 부분은 48쪽에 소설 페이지까지 가르쳐줘 우리. 소설 되게 제목 상냥해. 찾기 게임. 이게 전작에도 전 버전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소설의 제목 네, 찾기 소설의 게임. 제목 찾기 게임. 제목 정하는 방법. 네, 제목을 먼저 드라마틱하게 죽음, 피, 공포, 마녀, 도둑, 암흑, 죄수, 사랑, 검, 불길, 폭풍 쭉 이런 낱말들을 놓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가 떠올라 할 때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느냐 이 방식인데 먼저 간단한 수식어를 붙여봅니다. 악마, 차가운 악마, 따스한 악마, 춤추는 악마, 불멸의 악마. 시원치 않아요. 좀 더 복잡한 암흑 속에 숨어있는 암, 호박색으로 빛나는 악마. 딩큰츠 소설 제목이 나오고 있어. 다 이래요 진짜로. 콜드 파이어, 분노의 풍차 뭐 이렇다고요. 흥미로운 게 있었지만 습적하지 않아서 동사를 붙여보았다. 악마가 활보한다. 악마가 기어다닌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악마가 도망친다. 악마는 한밤중에 주연을 베푼다. 그래서 재미가 악마를 보았다. 네, 그런 거 해도 재미가 없더라. 그래서 명사랑 악마 바다, 악마 밤, 악마 기사. 악마가 안 어울리는 거 붙여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것. 이것이 캐릭터를 만드는 가장 좋은 겁니다. 등장인물이 가지고 있는 서로 안 어울릴 것 같은 속성을 붙이는 것. 캐릭터 인물 생각할 때도 이거 생각하시고요. 제목할 때도 플롯에서 전부 분노의 풍차요. 분노의 풍차 이거 알고 콜드 파이어. 골드 파이어. 언제 콜드 파이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다른 건데 더 배드 플레이스 혹은 미스터 뭐였더라? 미스터 노바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이런 대비를 해놓으면 인물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 이런 대비가 있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남아요. 우리 인간의 기억의 프로세스 때문에. 여튼 그렇게 해서 이분이 상냥한 악마 괜찮은데? 라고 해서 상냥하게 다가오는 악마라는 제목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잠재의식에서 펌프질을 하기 시작해서 2, 3분 뒤에 머릿속에서 이야기 골격이 갖춰졌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제목부터 시작하는 사람이구나. 이건 좀 궁금한. 없으면. 이건 좀 궁금하긴 하다. 친áng 씨는 제목 어떻게 지어요? 저는 제목을 못 짓는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제 제목이 항상 구린 건 그래서예요. 저는 여기 있는 두 번째 타자기로 얘기 실마리를 여러분 이거에서 시작하는데 이 양반은 두 번째로 안 되면 인물 둘을 정해놓고 맨 첫 문단을 써보는 거예요. 이거 오드 토마스도 이런 방식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나는 오드 토마스고 귀신을 봅니다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대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걔가 말하는 대로 받아 적어봤더니 이 소설의 도입부가 돼서 이 인물을 갖고 이야기를 써보잖아요. 여기서도 이거 제가 진짜 읽어봤던 원서를 읽었었던 건데 우리나라에 번역은 안 나와 있지만 짐승이 지나가는 자리라는 제목의 비스트 차이드라는 제목이었는데 보이스 오브 미드나잇이었나 뭐 그런 제목이었는데 밤의 소리. 근데 짐승이 지나가는 자리 괜찮은데요? 짐승이 지나가는 건 이제 일단 이거는 아까 이 방법대로 나온 또 다른 중편 SF고요. 지금 이 방법대로 시작한 밤의 소리는 아마 사운드 오브 나이트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보이스 오브 나이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실제로 변화 없이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과정대로 실렸어요. 뭘 죽여본 일이 있어? 로이가 물었다. 뭘 죽여본 일이 있어? 라고 로이라는 애가 물어봐요. 이것만 떨렁 썼대요. 아무 생각 없이. 로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근데 그냥 계속 대화를 씁니다. 콜린은 이마살을 찌푸렸다. 뭘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공간이 나오죠. 두 소녀는 마을 북쪽에 그리 높지 않은 언덕에 있었다. 뭐든지 뭐 죽여본 일이 있냐고 이러면서 뭘 죽였는지 얘기가 쭉 나와요. 그렇게 해서 아웃라인 전체가 나와요. 콜린이라는 애가 만나서 그 로이라는 애를 만나서 의형제를 맺는데 얘가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고로 위장해서 전차 사고를 낸다고 전차 사고 내서 죽이고 해서 그러다가 여자애를 만나고 그 여자애를 만났다는 것 때문에 질투를 해서 걔를 죽이려고 하니까 지키려고 한다는 그래서 소년이 겪는 그런 내용으로 이 두 가지 프로세스 이거가 이야기 만들 때 또 아이디어 떠올릴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역시나 소개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20분째 지금 3권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나머지는
되게 빨리 가죠, 빨리.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내용이 없어요. 디테일해 되게. 아, 디테일에. 그러니까 네. 직접 해보자. 읽어봐야 네, 되는. 직접 읽어봐서 직접 자기가 막혔을 때 찾아봐야 되는. 이거는 이거는 기본으로 읽어야 되는 거고. 무조건 읽어주시면 네, 좋다. 무조건 읽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실제로 글을 쓸 때 겪는 문제점에 대해서 일종의 그러면- 첨언전처럼 찾아봐야 되는. 네, 다음 녀석들 들어가기 전에 네. 왜 작법서를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건 작법서를 읽는 사람들은 글을 못 쓰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글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온 과정들이에요. 이 선현들이 네. 작법서라는 건. 근데 그거를 떠올리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길고 그걸 만한 재능이 없는 사람들 전체예요. 분명히. 무슨 말이냐면 각자 타고난 재능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쓰는데 특출난 사람이 있는데 아, 예. 플롯을 짜기 어려운 사람이면 플롯의 재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면 캐릭터를 잘 플롯을 잡는다든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플롯을 떠올리는데 시간을 들일 게 아니라 작법서를 통해서 기초 정도를 익혀놓고 자기가 잘하는 장점을 더 살리라는 거죠. 하나만 있으면 쓰러지지만 기초는 어느 정도만 갖추고 있으면 장점이 도드라지게 되니까. 그리고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은 네, 다른 사람들이 읽어놓은 걸 내가 그렇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니까. 제가 흔히 그 겨울 기사에도 똑같은 식의 말을 써놓긴 했는데 제가 흔히 쓰는 비유로 아무리 테니스의 천재라도 테니스의 룰도 모르고 라켓 잡을 줄도 모르면 체계적인 방식대로 훈련받은 중학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학생이 익힌 체계적인 그 시스템이나 훈련은 앞서 모든 많은 천재들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기억의 집적이니까 기억을 체계화시켜 놓아서 저장해 놓은 거니까 그 기억을 몸에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작법서를 읽는 게 분명히 도움은 돼요. 되지만 도움이 되려면 최소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거나 서로 다른 면을 다루고 있는 작법서 3권 이상 읽으셔야 됩니다. 그 작법서를 보기 전에 그러니까 네. 작법서를 꺼리게 된 이유는 아마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뭐 나는 저기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괜찮아 내 길을 찾아가겠어라고 네네. 생각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네, 작법서를 받으면 영향을 받을까 네네. 걱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일단 전자의 경우에 나는 내 이야기 쓰겠어 하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왜냐면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작법서인데 이미 그러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모든 사람한테 먹히는 글이 아니라 너무나도 강렬한 개성을 갖고 있어서 이게 자기가 굽히고 들어가서 먹히겠습니다가 아니라 사람들 끌어들이는 글을 쓰게 되실 거예요. 단 그런 분들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쓰시길 꾸준히. 왜냐하면 스티븐 킹이 딱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 그렇게 쓰셨으면 하고 영향 받을까봐 걱정된다는 분들은 제가 제 자신한테도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영향 받을 거면 애초에 지킬 만한 자아라든가 지킬 만한 스타일도 아니에요. 우디 앨런이 했던 명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언제나 누구보다도 참신하도록 애써라. 근데 그게 불가능하면 최고의 것을 베껴라. 저도 이런 테마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왜 이런 생각에 더 용기를 얻게 된 게 그 건담을 감독했던 토미노 요시키라는 그 유명한 감독님이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개성을 살리려고 하는 놈들은 이류다. 철저하게 배워라. 남 따라하겠다고 표절하겠다고 해도 나오는 게 오리지널리티고 너의 개성인데 엄밀히 말하면 아, 그건 그렇죠. 예, 너의 개성은 아직까지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큼의 재능이 없으니까 너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다. 넌 천재가 아니니까. 그거 수업할 때도 느끼는데, 네.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이제 이해하는 게 정말 다르단 그렇죠.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그치, 있을까 그렇죠, 싶을 그렇죠. 정도로. 네, 예, 여러분 작법서를 봅시다. 넘어가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인물은 그럼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인물은 어떻게 드러내야 돼요? 라는 부분이랑 그럼 이야기의 플롯은 어떻게 짜야 돼요? 라는 부분이랑 그럼 막상 글을 쓸 때 문장은 어떻게 써야 돼요? 라는 3가지의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자, 저 그러면- 먼저 인물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인물 잡는 것부터. 인물과 대화죠. 네, 인물. 소설 쓰기의 모든 것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총 5권이 나왔는데 제가 4권까지 지금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2권과 4권. 3권과 아니, 4권. 3권과 4권. 3권과 2권은 4권. 저기 3권이 인물, 감정, 시점에 점. 대한 글이고 4권이 대화에 대한 글이에요. 여기서 SF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3권을 읽어보시길 바라는 게 네, 낸시 낸시 크레스가 크레스. 썼거든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 중에서 이 영어 중에서 굳이 추천한다면 이 책은 정말 추천합니다. 왜 추천하냐면 특히나 시점에 대한 얘기나 감정, 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개연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캐릭터는 라이트 노벨에서 말하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인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리얼리즘 소설 속의 인물을 얘기해요.
실제 사람과 예, 같은. 예, 그렇죠. 캐릭터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음. 그 캐릭터까지 그것까지 넘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특히나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점의 얘기와 감정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 결국에 그 인물이 뭘 동기랑 뭔지 왜 행동하는지 개연성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확실히 그런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이에요. 제가 지금 트위터에서 벌써 2,000회 관심글과 1,500회 그 지금 리트윗이 되고 있는 야. 사진이 있는데 짱이다,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있는 걸 제가 찍어서 한번 올린 거예요. 읽어주시죠. 어떤 사진이요? 제가 아, 여기서 지금 지상씨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이렇게 못 찾아드리고 네네. 있습니다. 제가 좀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보면 아 그리고 여기 쿵쿵거리면 이거 저기 노이즈 다 녹음되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현장감이 있으니까요. 아니 그렇죠? 거슬린다고요. 거슬리긴 하는데 목소리보다 어쩔 수 크게 없어요. 들린다고요. 당신 이거 방송 모니터링도 안 하면서 해요. 해요? 해요. 손을 자기 목소리를 듣는 거 싫다고 안 듣는다며. 아니 저기 말은 그, 그렇게 하고 듣고 있나 보죠. 아니, 자기 저기- 목소리만 이렇게 넣는다? 킵 아니 하나? 목록 올리는 게 저잖아요. 아, 그치. 네. 요새 다 듣고 있다 이거죠. 요새 듣기 시작했구나. 네, 여튼 그 고생 중입니다. 아, 다 찾았어요? 네, 파트 3권의 인물 감정 시점 329페이지에 피해야 할 1인칭 문장 이렇게 쓰지 마라. 1인칭에서 미소가 내 얼굴에 떠올랐다. 1인칭 화자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 또 미소가 떠오르는 곳이 다른 곳이 있는가? 나는 웃었다라고 하라.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누가 생각하나? 텔레파시 능력자가 아니면 모를까? 그냥 나는 속으로 백일몽을 꾸었다. 궁금해했다. 이런 말 쓰지 말고 그냥 나는 생각했다라고만 해라. 그리고 내 얼굴이 빨개지고 있다. 명백한 시점 위반이다. 1인칭 화자 느낄 수 있게 내 얼굴이 달아올랐다라고 쓰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1인칭 화자의 시점 위반하는 글이 특히나 우리나라 소설에 꽤나 많아요. 우리나라 일본 소설에. 옛날에 미시마 유키오도 그런 말 했어요. 그대의 차가운 어깨를 바라보며 이런 문장 잘못된 문장이다. 차가운 건 촉감인데 왜 시각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 시라면 모를까. 시점 위반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가 되게 신경 쓰면서 쓰는 부분인데 이런 좋은 정보들이 트위터에서 저 엄청 마이너한 트위터 이야기인데 1,500회 리트윗되고 2,000회 관심글을 얻는 건 딱 이 사진 한 장이에요. 이야. 네, 어, 소설 쓰기 디테일이 모든 아니야. 것이고요. 네. 이거 가끔 할인해요. 네. 뭐 와북에서 전 작년 와북에서 봤었는데 네네네. 아 그때 못 샀어. 이거를 사시길 꼭 바라고 그리고 4권 대화에서는 대화를 할 때 어떻게 이건 특히나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 책 중에서 왜 대화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대화 없는 책은 아무도 안 읽어요. 여기서 나와 있지만 대화를 어떻게 해야 생생한 대화가 되는지에 대한 거는 유혹하는 글쓰기에서도 스티븐 킹이 진짜 열변을 토합니다. 그러면서 러브크래프트 병신 이러면서 까요. 엘모어레너드 짱이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번역된 거 엘모어레너드 다 읽고 원서로도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를 잘 쓰기 위해서. 근데 러브크래프트는 정말 문장이 이상하긴 하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 원인도 까놨어요. 아마 이 인간은 현대에서 태어났으면 채팅방에서 놀 놈이다라고. 현실에서는 대화를 못할 놈이다라고. 네, 두 번째 다음으로 플롯. 넘어가죠. 플롯은 제가 엄밀히 말씀드리면 소설 작법서에 잘 안 나와 있어요. 시나리오 작법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나리오 작법서를 응용해서 제가 네. 단편, 장편을 써본 결과 시나리오 작법서에 있는 구조, 삼막 구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삼장 구조라는 네, 게 있어요. 그 뭐 구성점이 어쩌고 하는 거 제가 수업에서도 영화 시나리오 쓰면서도 하는데 소설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맞습니다, 여러분. 분량이 1대 8대 1의 비율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안 맞아요, 잘. 1대 8? 예, 그 원래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 맞아요, 잘. 이 플롯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구조,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논리적인 형태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장면이 이렇게 구성되는 것입니다로만 파악하시길 바란다고 미리 말씀드리면서 네. 앞에 있는 세 권은 전부 그 시나리오 책이에요. 하나는 그 유명한 여기는 사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본명 시드라고 합니다. 여튼 사이드 필드의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이건 원래 시드고요. 원래 이름은. 그리고 시나리오 가이드. 시나리오 가이드. 예, 시나리오 가이드 D 하워드 E 마블리 공저라고 되어 있고 심산이라는 한국의 유명한 시나리오 가르치시는 분 심산 네. 스쿨이라는 곳에서 번역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사로잡는?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 이거는 도널드 R 토비아스라는 분이 쓴 건데 로널드 R이에요? 로널드입니다. 로널드 제가 D. 뒤로 읽어 토비아스. 거꾸로 읽고 있어가지고 자꾸 틀리는데 죄송합니다. 여튼 이 세 권 중에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시나리오란 무엇인가고요. 네. 그리고 시나리오 가이드가 이거는 시나리오 마스터라고 하는 또 자매 편이 있으니까 같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음. 왜냐면 앞에 있는 시나리오 작법서를 읽고 나면 겹친다기보다 틀이 똑같으니까. 아. 네,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 크게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거를 소설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용해야 되느냐는 여기 소설 쓰기의 모든 것 파트 1관 플롯 가구죠. 네. 네. 이 제임스 시리즈를 스콧 좀 벨. 미시는군요. 근데 이 이거 시리즈가 진짜 잘 나왔어요. 예,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근데 평판이 조금 갈려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다라는 말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거나 도움이 많이 뭐 됐고요. 총기편으로서도 괜찮은 네. 것 같아요. 제임스 스콧벨이라는 사람 자체가 소설을 늦게 시작해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제가 사람이기도 소설 쓰기의 하고 모든 것 1권 쓴 사람이요? 네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소설가가 어쩌고는 또 빨간색의 다른 작법서 거의 같은 네네. 내용이 또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책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 구조를 네. 그리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나리오랑은 비율이 다르다는 거. 1막, 2막, 3막의 비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나중에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면 잘 알려드릴게요. 근데 솔직히 소설은 네. 장편도 있고 대하 소설도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단편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그때만 굳이 그때 다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굳이 말씀드리면 단편 소설에 적용하기에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이 시나리오 막을 적용하면 분량이 중편으로 늘어나요. 길어져요. 경장편이나 그리고 단편은 좀 컴팩트해야죠. 단편은 막이 2막밖에 없어야 돼요. 막에 문제가 있어요. 그 3막이 없고 2막으로 끝나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건 제가 나중에 서적을 제가 쓸 거니까 제가 자료 모으고 지금 서적을 쓰고 있으니까 나중에 제 서적을 김상 씨. 나오면 제 걸 읽으시고 팔아서 인쇄로 울 좀 먹이 살려요. 아 그럼요. 네, 마지막으로 묘사와 문장에 대해서 네 묘사 문장에 대해서인데 제가 여기저기 밀고 다니는 책입니다. 거장처럼 써라. 오, 윌리엄 케인. 윌리엄 케인이라는 분이 쓴 건데 책도 예쁘게 나왔네요. 네 굉장히 예쁘고 책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이분은 저도 봤는데 네. 책 진짜 괜찮더라고요. 네. 이분이 그 유명한 작가들이 어떻게 해서 썼는지는 작법을 분석한 건데 발자크, 디킨스, 멜빌, 도스토옙스키에서 시작해서 에드거 라이스 버로우스, 윌리엄 포크너, 해밍웨이, 조지 오웰, 이언 플레밍 007에 네, 마지막에는 스티븐 킹. 스티븐 킹, 카프카처럼 써라도 있네. 제이디 셀린저, 레이 브래드버리, 필립 케이딕. 클레널리 오코너.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네. 제가 카프카처럼 써라도 있어요. 카프카 그럼 마지막에 죽기 전에 다 불태워버리려고 이혼하고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것보다는 이런 거죠. 이제 시작할 때 첫 문장에서부터 빵 때려놔야 거죠. 일어나 그레고리 봤더니- 잠자는 네, 일어나 악몽에서 봤더니 깨어나니. 그런 식으로 시작부터 사람들을 확 사로잡는 문장을 써라 이런 거죠. 실현하게 된 주다. 네? 아니에요. 아이고 이 사람 진짜. 그건 뭐죠? 전 잘 모르겠네요. 저도 아니. 이거밖에 몰라요. 전 아예 모르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더러운 인간들. 난 모른다니까. 뻥치지만 당신 술집에서 에반게리온 성대모사 엄청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었죠. 네. 네. 이럴 때는 어떤 얼굴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니까요. 전 세 번째니까요. 여기서 보시면 카프카 윌리엄은 줄거리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라든가 꿈 이야기는 꿈 시퀀스는 왜 넣는가라든가 이야기 구성은 카프카적으로 해라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거는 궁금하긴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명한 작가들이니까 이 사람들 글을 잘 알고 있고 네. 또 이제 이 사람들의 특색을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썼는지 그 특색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분석해 놓은 걸 볼 수 네.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추천하는 건 제가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도스토옙스키의 장면 전환 기법 읽어서 확인해 보세요. 엄청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면을 전환할 때 한 번 등장인물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등장인물의 감정 변화가 장면 변화, 그 공간 변화랑 같이 일어나게끔. 예를 들어서 저로 예를 들면 손지상은 굉장히 기분이 좋게 녹음이 끝났는데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하게 된 거는 집에 들어가면서부터였다라는 식으로. 그러면 갑자기 바뀌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확 바뀔 수 있고. 또 주목을 확 끄니까. 그렇죠. 예. 왜 장면이 바뀌면서 감정이 왜 변했는지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장면이 변한 거에 개연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감정 묘사 때문에 확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확 깨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인 거죠. 카프카가 서두에서 이렇게 확 치듯이 저도 장면 전환하면은 장면 전환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팍 치고 그렇죠. 들어가는 툭 그런 끊는. 걸 쓰는데 일세 근데 완판 작가 DCDC님. 이게 방식 이러지 마세요. 부담돼. 지금 DCDC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장을 나누는 소설의 경우에 그래요. 챕터를 많이 나누는 소설. 근데 도스토옙스키 시절은 연재 소설이다 보니까 장을 넘어가는 것에서 끝나버리면
절단 마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읽는 거예요. 그래. 그게 안 돼. 그게 네, 안 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연재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 떡밥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맨 마지막 그렇죠. 문장에 그는 갑자기 이게 지금 소설의 속의 네. 이야기라고 한다면 손지상은 녹음을 잘 끝내고 자기 자신이 잘 해냈다는 것에 막 흥분한 상태로 집에 들어갔다가 집안의 문을 여는 순간 기분이 확 상하고 말았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다음 회에 계속 네. 장면 전환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인천하 같은 거 보면서 매하고 이렇게 눈이 그거 딱 똑같은 커지게 거예요. 클로즈업하고 그거예요. 끝나는 이런. 그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자주 쓰던 예. 기법이라는 거죠. 그게. 아, 물론 선생님. 도스토옙스키는 쭉 이어가긴 하지만 네. 그리고 두 번째 어슐러 K 르윈의 글쓰기 항해술은 사실은 크게 제가 추천을 못 해드립니다. 그래요? 왜냐 영어권에서 영어에 관련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와 있어서 연습 문제 같은 것도 사실 네, 조금 좀 안 맞는 영어에 부분이 있어요. 맞는 네 그렇긴 한데 제가 여기서 여기서 연습 문제 같은 게 있나 보네요. 있어요. 따로 있어요. 따로 나와 있어요. 학생들을 위한 책인가? 네. 세미나를 혼자서 합평이나 세미나를 한다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책인데 제가 이 책에서 추천드리는 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와 해설을 어떻게 쪼개서 보낼 것이냐 네. 라는 문제입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물론 도움이 되시겠지만 아무래도 영어권의 영어 문장 문법에 좀 기대고 있는 네.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개만 제가 밝혀서 말씀드리면 정보를 허술한 장치로 은폐하듯이 강의하듯이 퍼부으면 안 된다. 오 선장님 반물질 디시뮬레이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데서 안 됩니다. 네. 어떻게 녹여내느냐. 설명조 대사. 같은 내용이 당신도 해리포터를 쓸 수 있다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예시로 든 것이 그 씨앗, 야생종. 네, 야생종.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번역이 되기 전이라서 전이었어요. 그냥 가재로 씨앗이라고 나왔는데, 네 야생종이라고 번역이 네. 되었고요. 제가 그렇게 사서 보고 싶었는데 결국 네, 사지 못한. 지금 이제 다 팔려서 그 품절 됐어요. 네, 품절. 뭐 중고로는 조금 돌았었는데 여러분 제가 야생종 재밌습니다. 진짜 제가 읽어보고 싶어요. 여기서 엄청 극찬을 해요. 기법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근데 저는 진짜 여기 소개된 그러니까 그 임시로 번역된 그 발췌본들이 네네. 흥미로워서 네, 저도 그랬어요. 보게 됐는데 과연 소설 그러니까 원본 소설이 훨씬 더 좋았어요. 네.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책이 마지막인 이유는 그렇게까지 대단하지 않기 때문이긴 한데 묘사. 네, 소설 쓰기의 모든 배경. 것 2권 네, 묘사와 배경. 묘사와 배경. 론 로젤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이건 내가 좀 봐야겠다. 저는 묘사가 너무 안 돼서. 책에서 재밌는 거는 대중소설과 문학소설 나눠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 이 시리즈 다 그래요 사실은. 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대화 부분이면 문학소설, 본격 소설에서 왜 이렇게 대화가 적고 서술만 있느냐 그러니까 애들이 안 읽지 라고 하면서 디스가 나온다거나 혹은 여기 인물 감정 대사에서 보면은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수록 본격 문학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책에서 깠던 그 서술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잘 서술할 수 있느냐 플롯을 어떻게 도표를 만들어서 설명하고 배경 어떻게 전달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바로 추천해드리기는 못하고 쭉 읽어보신 다음에 직접 쓰면서 참고용으로 이것도 무조건 읽어보셔야 될 만한 책이라고 강하게 미는 책이긴 한데 예를 들면 이제 그 감각 묘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뭐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 보자. 이 책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감각 묘사와 톤 정하기. 전체적인 문체의 톤을 어떻게 정해서 이야기 분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런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묘사와 배경으로 이야기 전 이야기라고 9장의 내용이 있어요. 이거랑 장르별 묘사와 배경 두 가지는 꼭 체크를 해보실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전 먹을 거 묘사 좀 잘해보고 싶어요. 먹을 거 묘사 잘하는 법에 대해서는 만화 바퀴 시리즈를 보시면 돼요. 그 작가가 먹을 걸 가장 맛있게 그리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근데 그렇긴 많아잖아 해요. 그건. 네? 그러니까 그걸 읽을 때 느껴지는 감각대로 옮기시면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작가가 실제로 격투가기도 했으니까 맞았을 때랑 먹을 때 가장 원초적일 때 가장 잘 전달하려고 신경 쓴다. 그러니까 레츠카이오가 양동이에다가 그렇죠. 물을 붓고 설탕을 이렇게 손으로 그다음에 쑥쑥 저어서 소화 잘 되라고 손에 있는 소금기 이렇게 주겠다고 이렇게 저어서 손으로 이 설탕 휘저은 다음에 이게 딱 다 네. 마시게 시키고 한바바퀴 부활 하는 그 명장면이 있긴 하죠. 있어요. 정말 그 장면 저도 정말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묘사가 가능하기 위해선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
내가 여기서 한 번도 안 읽었는데. 그리고 여기 없는 것 중에 제가 문학적인 소설 쓰고자 하는 저는 왜 의도가 읽었을까요? 네. 이거 인터뷰어라든가 비평을 위해서도 읽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읽은 게 아닐까라는 아닙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재밌어서? 작법서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작법서도 어쨌거나 소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메타 소설을 읽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사실 저도 그런 감각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읽기 시작하다가 쓰게 된 거긴 한데 여기에 없는 거긴 한데 앞에 뭐가 잔뜩 있고 소설가 된다라고 해서 주조 쇼헤이라는 분이 쓴 일본 소설이 있어요. 이렇게 쓰면 나오키상 받는다라는 식으로 1권짜리가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1권 사서 보십시오. 네. 뭐 고래 잡는 번역됐어요? 글쓰기? 뭐 네, 그런 것도 있지 옛날에 않나? 네? 고래 잡는 글쓰기? 그거는 제가 읽어봤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왜냐면 겹쳐서 제가 갖고 있는 거랑 그래서 그랬어요. 그거는 나쁘다기보다 책이. 사실 소설 쓰기의 모든 것이 이게 딱 전집으로 나와서 네. 이거 괜찮은 그것만 것 같고. 있으면 충분해요. 근데 저것만으로 알 수 없는 글 쓸 때 실제적으로 겪는 작가 개인의 경험은 욕하는 글쓰기를 읽으세요. 그리고 베스트셀러 소설 이렇게 써라도 읽어보세요. 유혹하는 글쓰기는 너무 많이 팔려서 중고로도 엄청 많이 들고 네. 있을걸요. 베스트셀러 소설 이렇게 써라에서도 그리고 이 당신도 해리포터를 쓸 수 있다 이 세 개에서도 작가가 겪는 과정 혹은 주변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과정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베스트셀러 소설 이렇게 써라에서는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너도 이제 좀 진지한 거 쓸 때 되지 않았니? 라는 말에 진지하게 선생님 저는 그 생각에 반대입니다 라면서 쓴 편지가 실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도스토옙스키는 그 시절에 평론가들에게 까임받는 대중작가 3서푼짜리 문필가라는 얘기 들었지만 결국에 남아있는 건 도스토옙스키 아닙니까? 찰스 디킨스 아닙니까? 대중들에게 인정받지 않은 작가는 결국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인정받는다고 하는 평론가들이 띄워준 애들도 300년 뒤에 남아있을지는 저는 의문입니다라는 식의 내용이 써있어요. 맞는 말네. 네, 그걸 읽고서도 힘을 얻은 거죠. 아, 그렇지. 근데 그렇게 문장 쓸 수 있는 애면 잘 쓸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원래 저 사람은 순문학으로 데뷔한 사람이에요. 순문학지에 장르소설로 데뷔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슬슬 방송 마무리하고 네. 마무리하면서 무슨 얘기할까요? 글쎄요, 일단 마무리하면서 작법설 제가 이거밖에 못 갖고 왔다는 거에 굉장히 불쾌감을 저 자신한테 느끼고요. 아 맞다. 그리고 지상 씨 그러니까 거울에서 하는 거 홍보 좀 하면 안 될까요? 그 제가 플롯 부분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발견했어요. 제가 세워놓은 논리에. 네. 그래서 뭐, 그걸 수정하느라 네. 지금 글을 제가 고치느라 그러면 홍보는 나중에 저기 그러면 이거 얘기하죠. 그러니까 작법서에 대해서 그리고 소설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러저러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이런 반발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니네가 뭔데 훈계질이냐. 아 그렇죠. 얼마든지 있죠. 제가 매번 게시판에서 욕으로 듣는 얘기인데 굳이 말씀드릴게요.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까놓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안 봐도 안 봐도 잘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본다고 해서 잘 쓰는 것도 아니에요. 네. 이걸 보는 이유는 나중에 자기가 글을 쓰다가 이게 그 얘기였구나라고 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이걸 본다고 해서 당장 잘 쓰게 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네, 그냥 이야기 들으면은 그런 것 같아요. 생활 공감 웹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마린 블루스 그런 네. 느낌으로 저희는 좀 다가오는 게 있어요. 왜냐면 쓰는 사람이 나도 이래서 고생했는데라든가 네, 나도 그렇죠. 이거 할 때 좀 힘들었지 혹은 이거 할 때 재밌었지 이런 얘기들이 좀 있게 되니까 근데 그런 거 거기서 재밌어요. 배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상 얘기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그걸 보고 그냥 웃고 넘기기도 하지만 거기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든가 네. 그렇죠. 그거 괜찮네 나도 그렇게 영감을 해야겠다라는 얻기도 생각을 하니까. 많이 하죠. 생활 지식 이런 거 많이 얻으니까. 제가 조금 그래서 굳이 작법서를 소개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거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작법서에 대한 불신이 커요. 네. 읽어서 뭐 써? 알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확실히 우리는 좀 내추럴본 천재 이런 거에 대한 판타지가 꽤 커서 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라든가 불신감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아요. 이거 중에 하나는 작법서를 읽고 그대로 적용했을 때 도움이 된 적이 저 자신도 마찬가지 한 번도 없어요. 이유가 일단 환경이 다르고 번역을 했을 때 번역에서 용어 번역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나온 작법서들 번역 작법서들의 경우에는 네, 그리고- 얘를 더 읽을 필요가 있겠고 제가 정확히 추천하는 말하자면은 우리 손지상이 딱 이렇게 작법서 제가 쓴 걸 나중에 제가 쓰면 그걸 읽으시면 되는데 한국 문학계를 평정해야죠. 제가 그게 목표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좋지만 제가 만약에 굳이 제가 걸은 과정대로 추천해 드린다면 여러 가지 작법서를 동시에 같은 주제를 다루는 두 개를 동시에 읽는 거 추천해 드리고 작법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전에 한마디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결국은 인물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는데 7년 걸렸는데 인물이에요 결국에.
왜 인물이라고 갑자기 말씀드리냐면 인물도 그냥 인물이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지나가다가 우와 저 인간 진짜 특이하다라고 기억에 남는 인물 있죠. 그런 사람들만 소설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명종 울렸을 때 눌러서 깨고 공감을 얻기 위해서 일상을 다루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얻어져요. 가스파든가? 세월간이? 그거 네. 있죠? 네. 걔네들이 뭐가 평범해요. 근데 그거 공감형 일상형 웹툰이라고 어쨌든 간에 네? 가스파 종료된대. 아 그래 부르다 왔어. 시즌 1 시즌 1 마린 블루스 옛날 거 봐봐요. 걔네들이 정상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마저 앤셀이 봐봐요. 정상인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공감형이에요. 인물이 그 정도로 확 다가오지 않는 한 스토리로까지 사람들이 눈을 봐주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정상인이라는 건 평범의 극치를 달리는 네. 되게 무난한 그런 네. 인물을 말하는 거 아시죠? 가장 얘기할 때 제가 가장 짜증나는 게 단편 쓰는 그 사람들 읽어줄 때 짜증나는 게 제가 간편 같은 거 하거나 혹은 심사위원 같은 거 할 때 짜증나는 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남고생이라는 주인공 좀 그만 세워요. 아무도 안 읽어. 그건 게임이에요. 자기가 직접 게임에서 조작을 하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서 저 개성을 미연씨 없앤 거지. 주인공이 그렇죠. 얼굴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문학 수업에서 들은 그렇죠.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장 사적이고 가장 개인적인 순간이 가장 보편적인 그렇죠. 공감을 네.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저 겁니다. 그래비티 보세요, 그래비티. 그렇죠. 디테일. 아니 근데 그라비티는 그거 관계 그라비티는 좀 얼굴 없는 편에 더 가깝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그라비티 개인 하나만 등장하기 때문에 얼굴이 없기도 하죠. 뭐 어쨌건 넘어가고. 그 그래피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인물이라고 한 거는 그 캐릭터라고 네, 하는 건 인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피티 같은 경우에 그 압도적인 디테일이나 그치. 회색감, 그리고 조지 클루니는 확실히 인물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조지 클루니는 어디 가서 조지 클루니잖아요. 네, 알파치노는 조지 클루니거든요. 알파치노도 어디 가나 알파치노고 그것이 캐릭터예요. 그 작품의 캐릭터랑 인물의 캐릭터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보통 근데 인물이 중심이고 그 인물이 무슨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싶기 때문에 소설을 읽는다는 것. 그러니까 인물에 공을 들이시기를. 이상 손지상의 작법서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그렇죠. 예상케 네. 하는 이런 네. 다이제스트. 네, 그럼 제가 발언이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네. 여러분 어디까지나 이것도 하나의 의견일 뿐이고 그렇죠. 네, 이걸 활용하는 건 여러분이고요. 사실 뭐 글을 쓰는 분들이 뭐 들어서 도움이 된다면 좋겠고 글을 쓰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작법서는 보통 많이 돼 있지 않으니까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덧붙여서 네. 아시모프 창작백과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시모프의 단편들이나 그런 글도 많이 들어있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 잘난 척의 서사 아닌가? 물론 그래서 좋아합니다. 아시모프 아시모프는 그래서 좋죠. 작가를 제가 굳이 추천을 안 드린 이유는 좀 알고 있는 사람이 네. 알고 있는 분이 읽어야 되니까 레벨이 네. 좀 더 어드밴스드 레벨이에요. 네. 그래서 그랬어요. 아시마프라는 이 인간을 얼만큼 네, 아느냐에 따라 그러면 재미의 수준이 달라지죠. 저는 일하러 가야 되니까 이 정도로 종료를 하고요. 네. 그 정정보도 저번에 5회에서 비블리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비블리오 저도 고소당이라고 엄청나게 말했는데 비블리아 고소당인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도 비블리오라고 계속 그랬어요. 비블리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비블리오라고 말하게 되는데 저는 비블리오기 때문에. 네, 여튼 뭐 비블리아 고소당이고요. 네네. 네, 뭐 제목은 말하다 보면 조금 아 틀릴 수 그럼요. 있긴 한데 얼마든지. 네. 저희들이 책을 갖다 놓고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처럼 네. 오늘처럼 갖다 놔도 엉망으로 읽잖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도, 도날드 로날드네. 사실 대본은 이거보다 좀 더 제대로 돼 있긴 하고요. 네, 훨씬. 저희가 지금 또 방송할 때. 시간에 쫓겨서 후원 없다 보니 이렇게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좀 후원이 없어서 녹음 시간이 맨날 쪼들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녹음실, 진행이 너무 빡빡해서 김희한 작가님께서 끝날 때쯤에 그 당황해하면서 달리는 모습 너무 식은땀 흘리면서 재밌었다. 달리는 모습이 너무 재밌었다라고 그러셨거든요. 저희 안 재밌었어요. 저희는요 서로 시계 보여주면서 두들기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완 작가님 사랑합니다만 여러분 저 신촌에서 알바하는데 네. 아니다. 이거 방송할 때쯤 당신 알바 끝나. 그러네. 아니다. 이번 화요일에 올라오겠구나. 네. 그래도 그러네. 끝나. 아니야. 나도 듣고 가야지라고 주말에 마음 먹었을 때. 네, 크로스 카운터 청취자분들, 네. 운 좋게 오시면 손지상 검색하다 씨가 보면 정보가 춤추고 걸릴 있는 거예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에이. 뭐 그건 모르겠고, 여튼 저는 알바를 합니다. 신청으로 오늘 또 놀러 오세요. 손지상 씨 지인